해외 시청자들이 한국 지하철 영상을 본 뒤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들을 놀라게 한 건 최신 열차도 아니었고 반짝이는 역사시설도 아니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을 멈추게 만든 건 서울 지하철 한복판에 놓여있던 낡은 노인용 손가방들이었죠. 한 해외 다큐 제작팀은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시스템이 뛰어나도 주인 없는 물건 앞에서는 결국 인간의 본성이 드러난다. 한국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방 안에 GPS 추적기를 넣은 뒤 사람들이 몰리는 여러 역에 조용히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예상은 맞는 듯 보였습니다. 가방은 하나둘 자취를 감췄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들고 이동했고 학생들은 가방을 안은 채 빠르게 뛰어갔습니다. 다음날 벤치 위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죠. 그런데 마지막 추적 위치를 확인한 순간 제작진의 생각은 완전히 뒤집혀 버렸습니다. 사라졌다고 믿었던 가방들은 도대체 어디로 향한 걸까요? 왜 제작진은 마지막에 결국 이런 말을 내뱉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한국은 도대체 어떤 나라냐고 말입니다. 모든 이야기는 한 외국인의 의심에서 시작됐습니다. 런던의 편집실에서 처음 서울 지하철 영상을 봤을 때 저는 솔직히 믿지 않았습니다. 화면 속 승강장은 지나치게 깔끔했고 사람들은 정확하게 줄을 서 있었으며 열차는 표시선 앞에 오차 없이 멈춰 섰습니다. 회의실 한쪽에서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정말 특별한 도시 같네요. 하지만 저는 영상을 멈춘 뒤 피식 웃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는 어디든 좋아 보일 수 있으니까요. 순간 회의실 분위기가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는 팔짱을 낀 채 화면을 다시 바라봤고 또 다른 사람은 키보드 위에 멈춘 손을 그대로 둔 채 생각에 잠겼습니다. 커피잔 내려놓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정지된 화면 속 서울 지하철 승강장에는 사람들이 반듯하게 줄을 맞추고 서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인상적인 장면이었죠. 하지만 저는 쉽게 감동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영국 방송국에서 오랫동안 도시와 사람을 기록하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하철 안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주인 없는 물건을 발견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많은 사람이 모인 장소에서 질서가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수없이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방송국에서도 늘 의심부터 하는 쪽이었습니다. 누가 촬영했는가? 몇 시에 찍었는가? 카메라 존재를 알고 있었는가? 저 장면이 평소 모습이 맞는가? 예전에 새벽 지하철에서 분실물 실험 촬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좌석 위에 작은 가방 하나를 두고 다음 역에서 내렸죠. 몇 시간 뒤 가방은 돌아왔지만 안에 있던 현금과 충전기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어떤 도시에서는 가방 자체가 끝내 발견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죠. 그때마다 저는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은 본래 악해서가 아니라 아무도 보고 있지 않다고 느끼는 순간 조금씩 흔들린다고요. 그래서 한국 지하철 영상 역시 처음부터 그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물론 겉보기엔 완벽했습니다. 조용했고 깨끗했고 모든 것이 정돈돼 있었죠. 하지만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시설은 돈으로 만들 수 있다. 청결은 관리로 유지할 수 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이다. 아무도 자신을 보지 않는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과연 사람들은 같은 행동을 할까? 제가 궁금했던 건 열차 속도도 아니었고 스크린도어 성능도 아니었습니다. 서울 지하철 한가운데 주인 없는 가방 하나가 놓였을 때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하는지 그것이 알고 싶었습니다. 그 질문은 오래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 촬영을 준비하던 어느 날 한국인 코디네이터와 통화하면서 더 커졌습니다. 촬영 허가와 이동 동선을 이야기하던 중 그가 아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혹시 지하철에서 물건 잃어버리셔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은 유실물 센터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바로 되물었습니다. 가방도 그렇습니까? 그는 별일 아니라는 듯 답했습니다. 네, 노트북 가방이나 지갑도 꽤 많이 접수됩니다.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요. 저는 웃었습니다. 비웃음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제가 살아오며 봐온 세상은 그런 식으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돌아온 물건보다
영영 사라진 물건을 훨씬 많이 받고 선한 행동보다 망설이는 표정을 더 자주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했습니다. 운 좋았던 사례들이 계속 쌓이면 그런 이야기도 생기죠. 그런데 이상했던 건 그가 굳이 저를 설득하려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보통 자기 나라를 칭찬할 땐 설명이 길어지기 마련인데 그는 짧게 웃더니 딱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직접 보면 알게 되실 겁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귓가에 남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철도 승강장에 섰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단 하나였습니다. 정말 깨끗하다. 캐리어 바퀴 소리와 안내방송이 뒤섞이는데도 공간은 이상할 만큼 정돈돼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열차가 들어와도 밀치지 않았고 먼저 내리는 승객을 기다렸습니다. 누군가 어깨에 스치면 말없이 몸을 비켜주었죠. 바닥에는 종이컵 하나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열차 안 풍경도 비슷했습니다. 대부분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지만 누가 내리려 하면 자연스럽게 길이 열렸습니다. 가방을 앞으로 돌리는 사람도 있었고 이어폰을 낀 학생은 발끝을 살짝 당겨 통로를 비켜줬습니다.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있는 제가 오히려 가장 부산스러운 사람처럼 느껴질 정도였죠. 그 순간만큼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적어도 겉으로 보이는 서울 지하철은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확신은 없었습니다. 훌륭한 시스템과 사람의 본성은 같은 이야기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밤 숙소에서 저는 장비 가방을 열어 작은 GPS 추적기를 꺼냈습니다. 손바닥 절반 정도 크기의 장치였습니다. 전원을 켜면 지도 위에 작은 점 하나가 움직이는 물건이었죠. 저는 그 점이 서울 지하철의 진짜 얼굴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실험은 최대한 조심스럽게 준비했습니다. 누군가를 곤란하게 만들고 싶진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작진은 미리 역 관계자 연락 방법을 확인했고 유실물 센터에도 촬영용 실험 물건이 접수될 수 있다고 알렸습니다. 가방 안에는 현금을 넣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꽃다발과 초콜릿 2개, 짧은 메모, 그리고 추적기를 넣었습니다.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가방은 촬영 실험용 물건입니다. 발견하신 분은 가까운 영무실에 맡기시거나 적힌 번호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누군가를 시험하고 싶었지만 위험에 빠뜨리고 싶진 않았습니다. 가방은 흰색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누군가 두고 간 물건처럼 보였지만 위협적으로 느껴지지는 않는 평범한 가방이었죠. 저는 그 가방을 들고 2호선 환승역으로 향했습니다. 손가락에 가방끈을 감았다 풀기를 반복했습니다. 막상 내려놓으려니 직접 만든 실험인데도 이상하게 긴장이 됐습니다. 퇴근 시간이 막 시작된 시각이었습니다. 전광판 숫자가 바뀌고 개찰구 안쪽에서는 수많은 발걸음 소리가 겹쳐졌습니다. 열차가 들어올 때마다 바람이 먼저 밀려왔고 사람들은 빠르게 플랫폼을 지나갔습니다. 천장 스피커에서는 안내방송이 흘러나왔고 교통카드 찍히는 소리가 짧게 이어졌습니다. 저는 대합실 벤치 끝자리에 가방을 조용히 내려놓고 몇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손에는 GPS 화면이 켜진 휴대전화가 들려 있었습니다. 처음 몇 분 동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가방을 한번 쳐다본 뒤 그냥 지나갔습니다. 어떤 이는 주변을 둘러봤고 또 다른 사람은 가방을 벤치 안쪽으로 살짝 밀어두고 떠났습니다. 그게 무관심인지 조심스러운 배려인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화면 속 파란 점은 움직이지 않았고 긴장한 건 오히려 제 손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젊은 여성 한 명이 벤치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바라보고 주변을 둘러본 뒤 다시 가방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을 뻗으려다 결국 그대로 지나갔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건 선의일까? 아니면 괜히 엮이고 싶지 않은 걸까? 아직은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약 1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40대 정도로 보이는 남성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는 가방을 내려다보며 왼쪽과 오른쪽을 차례로 살폈습니다. 잠시 기다리더니 결국 허리를 숙여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제 손안지도 위에서
파란 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거의 반사적으로 말했습니다. 지금 가져간 겁니다. 하지만 옆에 있던 한국인 스태프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아직 모릅니다. 한국에서는 물건을 들고 이동한다고 해서 전부 훔치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저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가방은 이미 그의 손에 있었고 GPS점도 움직이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경험해온 도시들에서는 이미 결론이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남성은 사람들 사이로 사라졌고 저는 그가 출구로 향하는지 영무실로 가는지 보려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퇴근 시간 인파가 계속 시야를 가렸습니다. 지도 위 파란 점은 천천히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개찰구 방향으로 가는 것 같기도 했고 다시 여관 쪽으로 향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만약 그가 출구를 통과한다면 저는 바로 결론을 내릴 생각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훔친 걸까? 아니면 내가 아직 이 도시의 방식을 모르는 걸까? 지도 속 파란 점은 처음엔 아주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눈앞 가까이 가져다 댔습니다. 점은 벤치 위치를 벗어나 사람들로 붐비는 통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이미 결론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주인 없는 가방을 발견했다. 주변을 확인했다. 아무도 나타나지 않자 들었다. 그리고 개찰구 쪽으로 이동했다. 제가 수없이 봐왔던 익숙한 순서였습니다. 저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지금 나가는 겁니다. 저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나 한국인 스태프는 즉시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동 방향보 에딧, 아직은 알 수 없어요. 그 말이야말로 그날 가장 거슬렸던 문장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저를 초조하게 만들었던 말이었죠. 제 눈앞에는 분명 도난처럼 보이는 장면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었는데도 한국인 스태프는 끝까지 그것을 훔침이라고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도 위 움직이는 파란 점만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는 점이 멈춘 위치를 더 오래 보고 있었지요. 같은 화면을 보고 있었지만 서로 전혀 다른 해석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첫 번째 가방의 위치는 아직도 역사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출구 근처까지 이동한 것처럼 보이다가 다시 안쪽으로 돌아왔고 잠깐 사라지는 듯 흔들리다가 또다시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 점을 따라 계속 시선을 움직였습니다. 개찰구, 계단, 전광판, 문 옆에 서 있는 사람들, 모든 것이 단서처럼 느껴졌죠. 문제는 서울 지하철이 제게 너무 많은 단서를 던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 그것들을 잘못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이상함을 느낀 건 개찰구 앞이었습니다. 한 남성이 교통카드를 꺼내지도 않고 그냥 지나간 것처럼 보였거든요. 팔을 크게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가방을 맨 채 자연스럽게 통과했고 문은 그대로 열렸습니다. 저는 놀라서 바로 스태프를 바라봤습니다. 방금 그냥 지나간 거 아닌가요? 그는 웃음을 참는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찍은 거예요. 손에 들고 있지 않았을 뿐이에요. 저는 다시 개찰구를 쳐다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휴대전화를 살짝 대고 지나갔고 또 다른 사람은 지갑을 주머니에 넣은 채 몸만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짧은 소리가 울리고 문은 열렸습니다. 사람들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죠. 제 눈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지나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에게는 이미 몸에 익은 행동이었던 겁니다. 그 순간 저는 문득 첫 번째 가방을 떠올렸습니다. 조금 전 제가 본 장면도 그랬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 일 없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미 어떤 규칙과 약속이 끝난 뒤였던 거죠. 그렇다면 가방을 들고 이동했던 사람들도 제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어떤 질서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을 곧바로 밀어냈습니다. 인정하기엔 아직 너무 빨랐으니까요. 열차 안에서는 더 낯선 풍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이었고 객실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손잡이를 잡은 손들이 흔들렸고 누군가는 눈을 감은 채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좌석 한 칸이 계속 비어 있었죠. 분홍색 표시가 붙어 있는 자리였습니다. 처음에는 고장난 좌석인가 싶었습니다. 아니면 예약석이라고 생각했죠. 혹시 앉으면 벌금을 내는 자리인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바로 앞에는 지쳐 보이는 직장인이 서 있었고
학생도 있었으며 큰 가방을 맨 승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저는 스태프에게 물었습니다. 왜 저 자리만 비어 있죠? 그가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임산부 배려석이에요. 그 말을 듣고도 저는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앉아 있다가 비켜주는 장면이 아니라 애초부터 아무도 앉지 않는 모습이었으니까요. 누가 감시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반복해서 경고방송이 나오는 것도 아니었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자리를 비워두고 있었습니다. 피곤해 보여도 바로 눈앞에 빈 좌석이 있어도 자기 자리가 아니라는 듯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도 제 머릿속에는 계속 가방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비어있는 자리조차 제가 잘못 읽고 있었다면 사라진 가방들 역시 아직 제가 모르는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건 아닐까. 열차가 역마다 멈출 때마다 저는 또 한 번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문이 열리면 사람들이 먼저 밀고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안쪽 승객들이 먼저 내렸고 바깥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양옆으로 갈라져 기다렸습니다. 누군가 큰 소리로 지시하지도 않았습니다. 바닥 표시선과 몸에 밴 습관이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죠. 물론 완벽한 세상은 아니었습니다. 급하게 뛰는 사람도 있었고 어깨가 부딪히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휴대전화를 보느라 늦게 비켜서는 사람도 있었죠. 하지만 이상했던 건 그 작은 흐트러짐 이후에도 질서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점이었습니다. 줄은 다시 만들어졌고 통로는 다시 열렸습니다. 사람들은 별다른 말 없이 원래 위치로 돌아갔죠. 저는 점점 더 불편해졌습니다. 서울 지하철이 너무 좋아 보여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 도시를 너무 단순하게 읽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도 위 파란 점을 도난의 궤적으로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이곳 사람들의 행동은 그렇게 단순한 선 하나로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손에 카드가 보이지 않는다고 무임승차가 아니었고 빈자리가 있다고 해서 누구나 앉을 수 있는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곧바로 생각을 바꾼 건 아닙니다. 가방은 여전히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파란 점들은 계속 움직였고 몇몇 위치는 이해하기 어려운 장소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가방을 든 채 뛰어갔고 첫 번째 남성 역시 아직 우리 시야 밖에 있었습니다. 그 화면만 놓고 보면 실패라는 단어가 훨씬 가까워 보였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노트북 위점들은 하나둘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어떤 위치는 역사 안쪽이었고 어떤 곳은 다른 역 근처였으며 또 다른 점은 지하 통로처럼 보이는 곳에 멈춰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정지를 좋은 의미로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움직이던 점이 멈췄다는 건 누군가 가방을 내려놓았다는 뜻일 수도 있었고 추적이 어려운 장소로 들어갔다는 의미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때 한 화면을 다시 돌려보다가 이상한 사실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학생들이 가방을 들고 달린다고 생각했던 순간 GPS 속도가 사람 걸음보다 훨씬 빨랐던 겁니다. 어제 저는 그것을 뛰는 속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시간을 맞춰보니 그 구간은 열차가 다음 역으로 이동하던 시간과 정확히 겹쳐 있었습니다. 어쩌면 저는 열차 이동 속도를 학생들의 발걸음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건지도 몰랐습니다. 그 생각은 저를 안심시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죠. 제가 본 장면이 틀렸다면 제가 내린 결론 역시 틀릴 수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도 같은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국 지하철에는 내가 아직 모르는 규칙이 너무 많다. 하지만 그 규칙이 과연 가방까지 지켜줄까? 깨끗한 플랫폼도 조용한 객실도 분홍색 빈자리도 그 질문에는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확인해야 할 건 단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두고 간 그 자리로 돌아갔을 때 하얀 가방들이 그대로 남아있는가? 솔직히 말하면 확인하기 전부터 저는 이미 겁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마 대부분 사라져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부러 일찍 역으로 향했습니다. 밤새 노트북 화면을 제대로 덮지 못했습니다. 파란 점들은 잠든 것처럼 멈춰 있었고 저는 여전히 그 정지를 불길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위치는 하나같이 애매했습니다. 지하 통로 같기도 했고 역 안쪽 벽 근처 같기도 했죠. 그래도 아침이 되면
답은 분명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방을 놓았던 자리로 돌아가 보면 되니까요. 하얀 가방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이 도시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도시가 되는 것이고, 사라졌다면 제가 원래 알고 있던 결론으로 돌아가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첫 번째 벤치에 도착했을 때 가방은 없었습니다. 저는 카메라 뒤에서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분명 어제 하얀 청가방이 놓여 있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깨끗한 벤치만 남아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먼지조차 거의 없었고, 옆자리에는 출근길 승객 한 명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장소도 비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위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표시해 두었던 기둥, 안내판, 계단 옆 벤치들이 차례로 화면 안에 들어왔지만 가방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놀랐다기보다 오래 기다리던 나쁜 소식을 결국 확인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스태프에게 말했습니다. 결국 없네요.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종이를 다시 확인하고 휴대전화 화면을 본 뒤 역사 안쪽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답답했습니다. 이미 눈앞에는 빈 벤치들이 있었으니까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편집실에 보낼 문장까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좋은 시스템과 좋은 시민의식은 같은 의미가 아니다. 깨끗한 승강장과 조용한 객실은 주인 없는 가방 앞에서 답을 주지 못했다. 한국 역시 결국 예외가 아니었다. 저는 실제로 그 문장을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촬영용 휴대전화 화면에는 짧은 메모들이 계속 추가됐습니다. 실패, 횟수 불가, 제자리 확인 안 됨, 유실 가능성 높음. 나중에 다시 읽어보니 너무 성급한 기록이었지만 당시에는 그것이 가장 솔직한 판단처럼 느껴졌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임시 보고서까지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도시를 믿어보고 싶었지만 결과는 달랐다. 사람들은 친절했고 지하철은 질서 있어 보였지만 남의 물건 앞에서는 결국 망설임이 사라졌다. 그 문장을 적은 뒤 저는 화면을 멈춰 바라봤습니다. 너무 잘 들어맞는 결론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처음부터 보고 싶어 했던 실패를 빈 벤치 위에 억지로 덮어씌우고 있는 느낌이었죠. 그때 한국인 스태프가 노트북을 제 쪽으로 돌렸습니다. 한 번만 더 봐요. 점들이 좀 이상해요. 저는 한숨을 내쉬며 다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GPS 기록은 밤사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배터리가 꺼진 점도 있었지만 몇몇 위치는 마지막 장소를 분명히 남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들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건 골목길이나 아파트 단지, 상가 뒤편 같은 곳이었습니다. 누군가 가방을 가져갔다면 지하철 밖으로 나가 자기 생활권으로 향했을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기록은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점은 역사 밖으로 바로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역사 안쪽 작은 공간 근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어젯밤 제가 단순한 벽이라고 생각했던 그 위치는 확대해보니 역무 공간 방향과 가까웠습니다. 두 번째 점은 플랫폼 사이를 건너간 것처럼 움직이다가 다른 노선 쪽에서 멈췄습니다. 세 번째 점은 열차를 타고 이동한 것처럼 보였지만 주택가가 아니라 또 다른 역 내부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스태프는 지도 앱을 열어 역사 안내도를 함께 띄웠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지막 위치가 유실물 센터 근처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화면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완전히 정확한 좌표는 아니었습니다. 지하에서는 신호가 흔들렸고 지도 역시 역사 내부 구조를 완벽히 보여주진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제가 어젯밤 수상하다고 생각했던 멈춤들이 적어도 도망치는 경로처럼만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만약 도난이었다면 너무 이상했습니다. 너무 느렸고 너무 공개적이었죠. 누가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젯밤까지 도난의 증거라고 믿었던 모든 장면이 한순간에 전혀 다른 의미로 뒤집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유실물센터 직원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렇게 놀라는 반응 자체가 더 낯설다는 듯한 얼굴이었죠.
직원은 기록표를 천천히 넘기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가방은 승객이 영무실에 전달한 물건이고 저쪽은 학생 2명이 맡기고 갔다고 적혀 있습니다. 또 다른 가방은 아침 청소 점검 중 발견돼 접수됐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상하게 더 당황했습니다. 누군가 영웅처럼 행동했다는 분위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어디서 발견됐고 누가 넘겼는지만 차분하게 읽어내려갈 뿐이었어요. 선반 위 하얀 가방들을 바라보던 저는 천천히 어젯밤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첫 번째 가방의 접수 시간은 제가 도난이라고 확신했던 그 남성의 이동 시간과 거의 일치했습니다. 그는 출구 바깥으로 달아난 게 아니라 영무 공간을 찾으려고 안쪽 통로를 헤매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의심스럽다고 생각했던 멈춤은 사실 직원에게 말을 걸거나 길을 묻던 순간이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학생들이 뛰어가던 장면도 기록에 남아 있었습니다. 계단을 급하게 내려가던 운동화, 팔에 흔들리던 흰 가방, 흔들리는 카메라 화면, 제 눈에는 분명 급히 들고 달아나는 모습처럼 보였죠. 하지만 접수 기록에는 학생들이 영무원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쩌면 수업 시간이 다가와 서둘렀던 것일 수도 있고 빨리 맡기고 이동하려고 뛰었던 것일 수도 있었죠. 저는 그 차이를 읽어내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가방은 첫차 운행 전 플랫폼 점검 중 발견됐다고 했습니다. 새벽 청소 담당 직원이 벤치를 살피다 발견해 영무원에게 넘겼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상상했습니다. 형광등 아래 텅 빈 플랫폼, 빗자루 소리만 울리는 새벽 시간. 누군가 허리를 숙여 남의 가방을 들어 올리고 안을 함부로 뒤지지 않은 채 정해진 장소로 옮겨 놓았을 겁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들어옵니다. 가까운 영무실에 맡기거나 직원에게 전달하면 됩니다. 보통이라는 단어가 제 귀에 오래 남았습니다. 저는 거대한 반전을 기대하며 이곳에 왔는데 그들은 이 일을 너무 당연한 일처럼 이야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다른 시간, 다른 역에서 비슷한 행동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영무실을 찾았고 누군가는 뛰어서라도 맡겼고 또 누군가는 청소 도중 발견해 전달했습니다. 그제야 지도 속 파란 점들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도망치는 경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잃어버린 물건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이동 경로에 가까웠습니다. 누군가의 집으로 숨어드는 선이 아니라 접수 창구와 기록 장부 그리고 유실물 선반으로 이어지는 흐름이었던 겁니다. 저는 휴대전화 메모장을 다시 열었습니다. 거기엔 아직도 이런 문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도 결국 다르지 않았다. 손가락을 화면 위에 올려둔 채 한동안 지우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장은 너무 빨리 쓴 결론이었고 동시에 제가 오래전부터 믿고 살아온 생각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결국 자기 이익을 먼저 챙긴다. 아무도 안 보면 흔들린다. 좋은 시설도 인간의 욕심 앞에서는 의미 없다. 어쩌면 저는 서울을 보기 전부터 이미 그런 결론을 준비해두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결국 그 문장을 삭제했습니다. 문장을 지우는 데는 몇 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을 믿고 있던 제 확신이 사라지는 데는 훨씬 더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서울 지하철을 시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유실물 센터 선반 앞에 서 있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진짜 시험 받고 있던 건 어쩌면 제 시선과 기준이었다는 걸요. 가방은 원래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던 건 찾는 장소였습니다. 저는 벤치만 확인했고 선반 위를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사라졌다고 단정했지만 가방들은 제가 생각조차 못한 공간에서 조용히 보관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곧바로 서울이 완벽한 도시라고 결론 내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선택을 한다고 말할 수도 없었죠. 다만 유실물 센터 선반 앞에서 처음으로 질문 자체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왜 가방이 없어졌을까가 아니라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였을까라는 질문으로요. 센터를 나온 뒤에도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선반 위에 놓인 흰 가방들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도난이라고 생각했던 동선들이
사실은 누군가의 손을 거쳐 영무실과 다른 역의 접수 창구로 이어졌다는 사실이 쉽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GPS점만 따라가는 대신 그 점을 움직였던 사람들을 직접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가방을 옮겼던 남성을 만났습니다. 그는 퇴근길 벤치 위에 놓인 가방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잠깐 두고 간 물건인가 싶어 지나쳤지만 다시 돌아봤을 때도 그대로 남아 있어서 주변을 둘러본 뒤 들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왜 가져가셨나요? 그는 조금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가져간 게 아니라 맡기려고 한 건데요.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자신이 대단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는 반응이었죠. 그는 영무실 위치를 몰라 표지판을 보고 사람들에게 물어보며 이동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의심했던 느린 움직임은 사실 길을 찾는 과정이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는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카메라 속에서 가방을 들고 계단을 뛰어내려가던 바로 그 학생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수도 없이 돌려봤습니다. 제 눈에는 너무 명확한 결론처럼 보였거든요. 늦은 학생들이 남의 가방을 들고 사라진다. 하지만 학생들은 그 말을 듣고 서로 민망한 듯 웃었습니다.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수업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빨리 맡기고 가려고 뛰었어요. 다른 학생도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주인이 찾으러 올 수도 있잖아요. 그냥 두면 더 없어질 것 같았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다시 침묵했습니다. 제가 본 것은 뛰는 발걸음이었고 제가 붙인 이름은 도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뛰었던 이유는 훔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쁜 시간 속에서도 남의 물건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그들의 태도는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멋진 말을 하려는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런 걸 굳이 묻느냐는 표정에 가까웠죠. 그들에게는 주인 없는 물건을 영무실에 맡기는 일이 특별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어디에 맡겨야 하는지는 몰라도 맡겨야 한다는 생각은 이미 몸에 배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길을 찾았고, 그래서 뛰었고, 그래서 제가 도난이라고 부르던 GPS 선이 유실물 센터 방향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 장면은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한 사회의 질서는 감시 카메라나 안내 방송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반복해서 보아온 행동이 있고 어른들이 자연스럽게 보여준 기준이 있고 그것을 다시 다음 세대가 이어받는 과정이 있습니다. 저는 학생들의 짧은 대답 속에서 그런 시간을 느꼈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새벽 플랫폼을 청소하던 직원도 만났습니다. 그는 벤치 아래쪽에서 가방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빗자루를 세워둔 채 장갑 낀 손으로 가방을 들어 올렸고 메모를 확인한 뒤 영무원에게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특별한 생각은 없으셨나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잃어버린 물건이면 알려야죠. 주인이 얼마나 찾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바닥을 바라봤습니다. 그 시간에는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았습니다. 카메라도 없었고 칭찬해 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남의 물건을 발로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함부로 뒤지지도 않았고 조용히 정해진 곳으로 보냈습니다. 그제야 저는 서울 지하철의 깨끗함이 단순히 시설 관리만의 결과가 아니라는 걸 조금 이해하게 됐습니다. 누군가는 매일 허리를 숙이고 누군가는 장갑을 낀 채 떨어진 물건 하나까지 제자리에 돌려놓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영무실 직원에게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분실물이 들어오면 시간과 장소를 기록하고 주인이 찾을 수 있도록 보관한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문득 전날 열차 안에서 봤던 분홍색 배려석을 떠올렸습니다. 피곤해 보이는 사람들이 눈앞에 자리가 있어도 앉지 않던 장면 말입니다. 또 개찰구에서 카드도 꺼내지 않은 채 지나가는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도 생각났습니다. 제 눈에는 이상했지만 그들은 이미 익숙한 방식으로 규칙을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는 규칙이란 반드시 큰 안내문과 통제 속에 존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감시해야 하고 어기면 바로 제지돼야만 유지되는 것이라고 믿었죠. 그런데 서울 지하철에서 제가 본 많은 질서는 사람들의 몸짓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면 한 걸음 물러나는 사람들,
배려석을 비워두는 선택, 주인 없는 가방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들어올리는 손. 그런 조용한 행동들이 안내판보다 더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물론 이 도시가 완벽하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날도 누군가는 짜증을 냈고 누군가는 부딪히고도